61세의 박정숙 씨는 남편을 떠나보낸 지 어느덧 20년이 되어가는 여름날 오래된 집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남편 최진우 씨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단 한 번도 남편의 방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손 대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물건 하나하나가 남편의 체온을 기억하는 것 같아 차마 치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들 최민준이 결혼한 지도 5년이 넘었고 며느리 서연이와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으니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숙 씨는 남편이 서재였던 작은 방에 들어섰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책상 위에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읽던 신문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빛바랜 채 걸려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천천히 서랍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낡은 수첩과 볼펜들이, 두 번째 서랍에는 남편이 모았던 우표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서 그녀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묵직한 무게의 검은색 휴대용 라디오였습니다. 라디오는 1980년대 제품으로 보였습니다. 플라스틱 표면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안테나는 반쯤 부러져 있었습니다. 다이얼은 녹이 슬어 잘 돌아가지 않았고 스피커망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이 라디오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숨겨둔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잊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녀는 건전지를 넣어보았지만 당연하게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20년이나 방치된 낡은 기계가 작동할 리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정숙 씨는 그 라디오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했습니다. 버리자니 남편의 물건이라 아깝고 그렇다고 계속 가지고 있자니 공간만 차지하는 고물이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동네 고물상에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차피 작동도 하지 않는 낡은 라디오 고물상 주인이라면 부품이라도 재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물상 주인 김철수 씨는 60대 후반의 과묵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라디오를 받아들고 간단히 살펴본 뒤 1,000원을 건넸습니다. 정숙 씨는 돈을 받으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물건을 돈으로 바꾼다는 것이 왠지 배신 같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 씨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고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듯한 찝찝함이 계속해서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고 꿈속에서는 남편이 무언가를 말하려 하는데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라디오를 다시 찾아올까 생각했지만 이미 고물상에 넘긴 물건을 다시 찾는다는 것이 창피하게 느껴져 참았습니다. 그러나 그 찝찝함은 사라지지 않았고 마치 남편이 그녀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해서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정숙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라디오가 단순한 고물이 아니라 20년 전 남편이 목숨을 걸고 남긴 마지막 진실의 열쇠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라디오를 넘긴 지 사흘째 되는 날 정숙 씨는 장을 보고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번호를 보니 동네 고물상의 전화번호였습니다. 정숙 씨는 이상한 예감에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김철수 씨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고 무언가 중대한 일을 발견한 사람의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정숙 씨에게 지금 당장 고물상으로 와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정숙 씨는 급히 외투를 걸치고 고물상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는 저녁 무렵 고물상 안은 어두컴컴했고 형광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공간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작업대 위에 분해된 라디오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케이스는 벗겨져 있었고 내부에 복잡한 회로와 부품들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는 정숙 씨를 보자마자 작업대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먼지로 뒤덮인 작은 카세트 테이프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라디오를 분해하다가 우연히 이 테이프를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테이프는 라디오의 배터리 수납 공간 뒤쪽, 평소라면 절대 발견할 수 없는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감춘 것처럼 말입니다. 테이프 케이스에는 아무런 라벨도 붙어 있지 않았고 투명한 플라스틱 케이스 너머로 갈색 테이프가 감겨 있는 것만 보였습니다. 김철수 씨는 이것이 뭔가 중요한 물건 같아서 연락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물건을 다뤄봤지만 이렇게 은밀하게 숨겨진 물건은 처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집어들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자 케이스 모서리에 희미하게 볼펜으로 쓴 글씨가 보였습니다. 글씨는 거의 지워져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거기에는 단 한 글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이라는 글자. 자신의 이름 첫 글자였습니다. 정숙 씨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일부러 자신을 위해 남긴 무언가였습니다. 20년 전 남편은 왜 이 테이프를 라디오 깊숙한 곳에 숨겨야 했을까요? 그리고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을까요? 김철수 씨는 정숙 씨에게 테이프를 돌려주며 혹시 재생해 볼 수 있는 기계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정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누가 카세트 테이프를 듣습니까? 집에 카세트 플레이어 같은 것은 진작에 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김철수 씨는 자신의 고물 창고를 뒤져보겠다며 정숙 씨를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먼지투성이 창고에는 수십 년 된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뒤지다가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하나 찾아냈습니다. 1990년대 제품으로 보이는 은색 금속 케이스의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였습니다. 건전지를 넣자 다행히 작동했습니다. 정숙 씨는 테이프와 플레이어를 받아들고 고물상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그녀의 손은 계속 떨렸고 가슴은 두려움과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듣게 될 남편의 목소리. 그 안에는 어떤 말이 담겨 있을까요? 왜 남편은 이것을 숨겨야 했을까요? 정숙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테이프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폭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진실을 폭로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 씨는 현관문을 잠그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깔리고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카세트 플레이어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 동안 망설였습니다. 손가락이 재생 버튼 위에서 떨렸습니다. 과연 이 테이프를 들어야 할까요? 20년 동안 평화롭게 살아온 삶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남편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 싶다는 간절함도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눈을 감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 몇 초 동안은 잡음만 들렸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희미한 숨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남편 최진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급박함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숨을 몰아쉬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수가 미안하다. 첫 문장이었습니다. 그 세 단어를 듣는 순간 정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남편의 목소리는 너무나 생생했고 마치 그가 옆에 앉아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추적하고 있으며 만약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자신은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숙 씨는 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사고였습니다. 경찰도 그렇게 결론지었고 보험회사도 문제없이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들리는 남편의 목소리는 그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우연히 알게 된 어떤 비밀 때문에 목숨이 위태롭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매우 큰 돈과 관련된 것이며 가까운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말에 정숙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남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다급해졌습니다. 그는 정숙 씨에게 절대 아무도 믿지 말라고, 특히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반복되자 정숙 씨는 본능적으로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녹음 속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 급박한 소리였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그는 시간이 없다고, 더 이상 녹음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혹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집안 어딘가에 숨겨둔 것들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정숙 씨와 진실된 가족을 지킬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녹음은 갑자기 끊겼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만 남았고 그 뒤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그녀는 남편이 단순한 사고로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들은 녹음은 그 모든 믿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남편은 살해당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누가 그를 죽였을까요? 그리고 남편이 말한 가까운 사람들, 믿어서는 안 될 가족이란 도대체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정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다시 되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들었습니다. 혹시 놓친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2번, 3번 들어도 내용은 같았습니다. 남편의 경고 그리고 끊긴 녹음. 정숙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남편이 남긴 진실의 조각은 아직 더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 씨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녀는 테이프를 밤새 10번도 넘게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새로운 단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녹음이 끊기기 직전 남편이 급하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잡음으로 들렸지만 볼륨을 최대로 높이고 귀를 가까이 대자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숫자였습니다. 남편은 숫자를 나열하고 있었습니다. 317 그 다음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들렸습니다. 3178 그 다음에 뭔가 더 있었지만 문 두드리는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계좌번호였습니다. 남편이 마지막 순간에 자신에게 남긴 계좌번호였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4자리만 들렸고 나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남편의 물건을 보관해둔 창고로 갔습니다. 집 지하에 있는 작은 창고에는 남편의 옷, 책, 서류들이 상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20년 만에 그 상자들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렸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첫 번째 상자에는 남편의 회사 서류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작은 무역회사에서 일했고 주로 중국과 동남아시아 쪽 거래를 담당했습니다. 정숙 씨는 서류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지만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2번째 상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번째 상자를 열었을 때 그녀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바닥에 낡은 수첩이 하나 있었습니다. 검은색 가죽 표지의 작은 수첩으로 모서리가 해지고 페이지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남편의 필체로 뭔가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 이름, 금액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1999년 3월 15일 김모 씨 500만 원. 1999년 6월 23일 이모 씨 800만 원. 이런 식으로 수십 개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뒤쪽에는 계좌번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거기에 테이프에서 들은 숫자로 시작하는 계좌번호가 있었습니다. 3178로 시작하는 계좌번호였습니다. 정숙 씨는 즉시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계좌가 남편 명의였고 남편은 이미 20년 전에 사망했습니다. 은행 직원은 사망자의 계좌를 조회하려면 법적 상속인임을 증명해야 하고 여러 서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숙 씨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다음 날 다시 은행을 찾았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사망진단서, 상속증명서 등 두툼한 서류 뭉치를 제출했습니다. 은행 직원은 서류를 검토한 뒤 컴퓨터로 계좌를 조회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직원은 정숙 씨에게 잠시 기다려달라며 상급자를 불렀습니다. 지점장이 나왔고 정숙 씨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지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해당 계좌에는 상당한 금액이 예치되어 있으며 20년 동안 한 번도 거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계좌가 단순 예금 계좌가 아니라 신탁 계좌라는 것이었습니다.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인출할 수 있는 특수한 계좌였습니다. 남편은 왜 이런 계좌를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안에 든 돈은 어디서 온 걸까요? 정숙 씨는 남편이 남긴 수첩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거기 적힌 이름들과 금액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조금씩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테이프를 발견하고 나흘째 되는 날 며느리 서연이가 갑자기 집을 찾아왔습니다.
평소 서연이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그것도 명절이나 제사 같은 특별한 날에만 마지못해 오는 편이었습니다. 정숙 씨와 며느리의 관계가 나쁜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각별히 친한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의례 그렇듯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예의만 지키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연이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손에는 비싼 한우 선물 세트를 들고 왔고 얼굴에는 억지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정숙 씨에게 건강은 어떠시냐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집안을 둘러보며 혼자 계시니 청소하기 힘드시겠다고 자신이 도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숙 씨는 이상했습니다. 5년 동안 시댁 청소를 거들겠다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던 며느리가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다니요. 하지만 정숙 씨는 의심을 드러내지 않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곧바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청소는 이상했습니다. 바닥을 쓸거나 먼지를 닦는 것이 아니라 서랍을 열어보고 장롱을 뒤지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이는 대청소를 한다며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특히 시아버지의 유품이 보관된 방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숙 씨가 최근에 그 방을 정리했다고 하자 서연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혹시 정리하면서 버린 물건이 있느냐고, 특히 오래된 전자제품 같은 것 말입니다. 정숙 씨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며느리가 왜 하필 전자제품을 물어보는 걸까요? 설마 라디오를 알고 있는 걸까요? 정숙 씨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별거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낡은 옷가지나 책 몇 권 정도를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혹시 라디오나 녹음기 같은 것은 없었느냐고, 시아버지께서 그런 것을 좋아하셨다는 얘기를 남편에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정숙 씨는 이상했습니다. 남편 최민주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겨우 25이었고 아버지의 취미나 물건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어떻게 시아버지의 취미를 알고 있다는 걸까요? 정숙 씨는 모른다고 잡아떼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집 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계속 뭔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창고 문을 열어보고 다락방도 올라가보고 심지어 베란다 창고까지 뒤졌습니다. 정숙 씨는 며느리의 행동을 지켜보며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서연이는 분명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10중 8구 라디오 아닌 라디오 속에 숨겨진 테이프와 관련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며느리는 어떻게 그것의 존재를 알고 있는 걸까요? 20년 전 남편의 죽음과 며느리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요? 오후 내내 집을 뒤진 서연이는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한 채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 그녀는 정숙 씨에게 이상한 말을 남겼습니다. 혹시 앞으로 오래된 물건이나 중요해 보이는 서류 같은 것을 발견하면 꼭 자신에게 먼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가족끼리는 비밀이 없어야 한다며 특히 돈이나 재산 관련된 것은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겠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남편의 녹음 속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말라는 말. 이제 그 의미가 분명해졌습니다. 서연이가 떠나고 난 뒤 정숙 씨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는 분명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그리고 왜 이제 와서 찾으려고 하는 걸까요? 20년 동안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가 왜 하필 지금 자신이 라디오를 발견한 바로 이 시점에 나타난 걸까요? 정숙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누군가 며느리에게 정보를 흘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정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테이프를 안전한 곳에 숨겨야 한다고. 그리고 며느리의 정체를 알아내야 한다고. 남편이 목숨 걸고 남긴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말입니다. 며느리가 다녀간 다음 날 정숙 씨는 다시 고물상을 찾았습니다. 김철수 씨에게 혹시 라디오에서 다른 것은 발견하지 못했느냐고 물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물상에 도착하자 김철수 씨는 정숙 씨를 보자마자 반가워하며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는 정숙 씨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작업대 위에는 완전히 분해된 라디오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또 다른 카세트 테이프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테이프가 하나 더 있었던 것입니다. 김철수 씨는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테이프를 발견한 후 혹시나 해서 라디오를 완전히 분해해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 뒤쪽 회로 기판 아래 깊숙한 곳에서 두 번째 테이프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이 테이프는 첫 번째 것보다 훨씬 더 은밀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절대 발견되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김철수 씨는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고 했습니다. 40년 넘게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정교하게 물건을 숨긴 경우는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테이프 케이스에도 글씨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증거라는 두 글자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증거라니 무엇의 증거란 말입니까? 남편은 도대체 무슨 일에 휘말린 걸까요? 김철수 씨는 정숙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위험한 일에 연루된 것은 아니냐고 필요하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먼저 테이프를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숙 씨는 두 번째 테이프를 받아들고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집에서 듣지 않았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집을 감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동네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도서관 3층 구석진 열람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공간에서 그녀는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냈습니다. 심호흡을 한 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역시 잡음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녹음은 첫 번째 것과 달랐습니다. 남편은 훨씬 더 침착했고 마치 유언을 남기듯 또박또박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녹음이 자신의 보험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녹음이 진실을 밝힐 유일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99년 여름 남편은 회사 일로 중국 출장을 갔다가 우연히 이상한 거래 현장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인 남자 2명이 중국 업체와 거액의 불법 거래를 하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 거래는 회사 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빼내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모른 척하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두 남자 중 한 명이 자신을 알아봤고 결국 입막음을 위해 협박을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두려웠지만 동시에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거래 내역, 계좌번호, 녹취록 등을 몰래 수집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지킬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악화되었고 결국 남편은 목숨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거를 숨기고 녹음을 남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테이프를 들으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정말로 사고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테이프는 계속되었습니다. 남편의 독백이 끝나고 갑자기 녹음 톤이 바뀌었습니다. 어디선가 대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잡음이 심했고 거리가 멀어서 분명하지는 않았지만 두 남자가 대화하는 소리였습니다. 한 명은 분명 남편 최진우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명의 목소리는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정숙 씨는 귀를 바짝 가져다 댔습니다. 대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격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낯선 남자는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자꾸 일을 꼬이게 만드느냐고.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모두에게 좋은데. 왜 계속 파고드느냐고 따졌습니다. 남편은 대답했습니다. 이건 범죄라고. 회사 돈을 빼돌리는 것은 명백한 횡령이라고. 자신은 이것을 묵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낯선 남자는 비웃었습니다. 정의? 양심? 그런 것으로 세상을 살 수 있냐고.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대화는 점점 더 격해졌습니다. 낯선 남자는 남편을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 일을 밖에 알리면 남편도 공범으로 엮이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에게는 남편을 범죄자로 만들 증거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당황했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고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이걸 들키면 다 끝이야. 너도 나도 그리고 내 가족도. 협박이었습니다.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녹음을 멈추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낯선 남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남편의 입을 막으려 했을까요? 정숙 씨는 녹음을 계속 들었습니다.
대화는 더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낯선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느냐고. 우리가 친구 아니었느냐고 말했습니다. 친구? 정숙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남자가 남편의 친구란 말입니까? 그렇다면 정숙 씨도 알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녹음 속에서 낯선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라고. 입을 다물면 너도 돈을 나눠주겠다고 회유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낯선 남자는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라고. 선택은 내가 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녹음이 끊겼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다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대화한 사람은 서태준이라고. 연희 오빠라고.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를 조사해 보라고 했습니다. 정숙 씨는 카세트 플레이어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서태준. 며느리 서연이의 친오빠였습니다. 정숙 씨도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때 그리고 명절 때 가끔 보았습니다. 40대 중반의 사업가로 겉으로는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20년 전 남편을 협박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니. 그렇다면 며느리도 이 일에 연루되어 있는 걸까요? 며느리가 어제 집에 와서 라디오를 찾았던 것도 이것 때문이었을까요? 정숙 씨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가족들이 사실은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이었다는 진실이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정숙 씨는 도서관에서 나와 무작정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집으로 바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직 테이프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녀는 다시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서태준과의 대화 이후 또 다른 녹음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이 혼자 조용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유언을 남기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정수가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내가 이미 세상에 없다는 뜻일 거라고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꼭 알아달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모은 돈은 절대 부정한 돈이 아니라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위해 모은 돈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서태준과 그의 일당이 회사 돈을 빼돌릴 때 그 피해를 입은 하청업체 사람들을 몰래 도와줬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월급과 보너스를 모아서 억울하게 대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눠줬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첩에 적힌 이름들과 금액이었습니다. 김모 씨, 이모 씨, 그들은 모두 서태준의 불법 거래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들에게 자신의 돈으로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해줬고 그 기록을 수첩에 남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서태준 일당을 고발하면 이 돈을 증거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악화되면서 남편은 증거를 숨기고 신탁 계좌를 만들어 돈을 보관했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는 날 그 돈으로 피해자들을 제대로 보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정숙 씨에게 경고했습니다. 혹시 며느리 쪽에서 뭐라 하면 절대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연희는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오빠 서태준과 한패라고 했습니다. 연희가 우리 아들 민준에게 접근한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태준은 남편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자신의 여동생을 아들에게 접근시켰고 결국 결혼까지 성사시켰습니다. 정숙 씨는 충격에 입을 막았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결혼이 사랑이 아니라 음모였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이 테이프와 수첩 그리고 계좌를 잘 보관하라고. 언젠가 진실을 밝힐 날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를 잘 지켜달라고.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아이일 뿐이라고. 연희의 정체를 알면 큰 충격을 받을 테니 조심스럽게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마지막에는 거의 속삭이는 수준이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꼭 행복하게 살라고 말하며 녹음이 끝났습니다. 정숙 씨는 공원 벤치에 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그녀는 남편이 평범한 사고로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정의를 지키려다 살해당했고 그 살인자들은 지금 그녀의 가족 행세를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사랑하는 아들이 그 음모의 한가운데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유언을 지키겠다고.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그리고 서태준과 서연이를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20년이나 지난 사건을 증거도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밝힐 수 있을까요? 정숙 씨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숨겨둔 것은 테이프 2개만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정숙 씨는 남편의 유품을 더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테이프가 2개나 있었다면 분명 더 많은 증거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창고로 내려가 남편의 상자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물건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봤습니다. 책을 펼쳐 페이지 사이에 뭔가 끼워져 있지 않은지 확인했고 옷의 주머니를 모두 뒤졌으며 신발 안까지 손을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편의 낡은 정장 안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발견했습니다. USB는 아주 오래된 모델이었습니다. 용량도 겨우 256MB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급히 컴퓨터를 켰고 USB를 꽂았습니다. USB 안에는 여러 개의 폴더가 있었습니다. 문서, 녹취, 사진이라는 이름의 폴더들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 폴더를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수십 개의 스캔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계약서, 거래 내역서, 통장 사본, 이메일 프린트물 등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하나하나 열어봤습니다. 문서들은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서태준과 그의 동료들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약 3년간 회사 자금을 빼돌린 구체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들은 가짜 하청업체를 만들어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돈을 그 계좌로 송금한 뒤 개인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총액은 무려 30억 원이 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서태준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서연이도 공범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빠의 비서로 일하며 서류 위조와 계좌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정숙 씨는 녹취 폴더를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개의 음성 파일이 있었습니다. 파일명은 날짜로 되어 있었습니다. 1999년 7월 15일, 1999년 8월 3일, 1999년 9월 22일 등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가장 최근 날짜인 2000년 2월 10일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날짜는 2000년 2월 15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녹음은 남편이 죽기 불과 닷새 전에 녹음된 것이었습니다. 녹음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론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서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서태준은 말했습니다. 최진호 문제를 이번 주 안에 해결해야 한다고 그 사람이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서태준의 대답으로 내용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서태준은 말했습니다. 사고로 처리하라고, 깔끔하게 하라고, 절대 의심받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숙 씨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것은 살인 교사였습니다. 명백한 살인 계획이었습니다.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서태준은 또 말했습니다. 사고가 나면 연희가 유족 행세를 하며 집안을 뒤질 것이고 그때 증거를 모두 찾아내서 없애버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증거를 못 찾으면 장기적으로 최민중과 결혼을 유지하며 계속 감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숙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결혼은 정말로 음모였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서태준은 전화 속 상대방에게 또 다른 계획을 말했습니다. 최진호가 죽으면 그의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망 사실을 금융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몇 년은 명의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그 사이에 최대한 많은 대출을 받아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고액보험도 미리 가입시켜 놓았으니 사망보험금도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태준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죽은 사람한테서 돈을 뽑아내는 것만큼 쉬운 일이 어디 있냐고, 어차피 본인은 항의도 못한다고 비웃었습니다. 정숙 씨는 너무나 분노해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악마 같은 인간들이 남편을 죽이고도 모자라 남편의 명의를 도용해 돈까지 빼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20년 동안 남편 명의로 나온 각종 청구서와 독촉장들은 모두 서태준의 지시였던 것입니다. 정숙 씨는 몇 번이나 은행과 카드사로부터 남편 명의의 연체 통지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미 사망한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정정을 요구했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명의 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정숙 씨는 사진 폴더를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수십 장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서태준이 중국 업체 관계자들과 만나는 사진,
돈 가방을 주고받는 사진, 위조 서류를 작성하는 사진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진은 서연이가 오빠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서연이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고 배경에는 비밀 작전 완료라고 쓰인 화이트보드가 보였습니다. 날짜는 1999년 11월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정숙 씨의 아들 민준을 만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서태준은 회사 돈을 횡령했고 남편이 그 증거를 잡자 살해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증거 인멸을 위해 여동생 서연이를 남편의 아들에게 접근시켰습니다. 결혼 후 서연이는 시댁을 감시하며 증거를 찾으려 했고 동시에 남편의 명의를 도용해 불법 대출과 보험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20년 동안 이들은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남긴 증거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이제 그들의 범죄가 세상에 밝혀질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USB를 꼭 쥐고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남편의 원수를 갚겠다고 서태준과 서연이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정숙 씨는 고민했습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했지만 어떻게 법적 조치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20년이나 지난 사건을 경찰이 받아줄까요? 그리고 서태준과 서연이는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살아왔으니 분명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놨을 것입니다. 정숙 씨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인터넷으로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를 검색했고 평판이 좋은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 이름은 강민석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베테랑 변호사로 특히 경제범죄와 살인사건을 많이 다뤄본 사람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강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라디오에서 발견한 테이프, 남편의 녹음, USB 안의 증거들, 그리고 서태준과 서연이의 범죄 내역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테이프를 듣고 USB 파일을 확인하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고 횡령, 명예도용, 보험, 사기 그리고 살인, 교사까지 연루된 중대 범죄라고 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사립탐정을 고용해 서태준과 서연이의 현재 재산 상황과 활동을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남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와 대출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정숙 씨가 사망 사실을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편 명의로 활동 중인 계좌가 여러 개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명예도용의 증거였습니다. 한 달 동안의 조사 끝에 강 변호사는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서태준은 지난 20년 동안 남편의 명의로 총 15억 원이 넘는 대출을 받았고 그 돈은 모두 서태준의 개인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또한 남편 명의로 가입된 고액보험이 3건이나 있었고 그중 2건은 이미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수익자는 모두 서연이였습니다. 서연이는 시어머니 몰래 남편 최민준을 설득해 서류에 도장을 찍게 했고 그렇게 보험금 총 5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정숙 씨의 아들 민준은 아무것도 몰랐고 아내를 믿고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준비가 끝났다며 정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경찰에 고소하고 동시에 검찰에 직접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증거가 워낙 명확해서 수사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아들은 아직도 서연이를 사랑하고 있었고 아내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면 큰 충격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알아야 하는 것이고 늦으면 늦을수록 더 큰 상처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정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먼저 아들을 만나 모든 것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 씨는 아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며느리 서연이는 회사 일이 있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아들에게 테이프를 들려줬고 USB 파일을 보여줬으며 지난 20년 동안 밝혀진 모든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들 민주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그럴 리 없다고 장모님 가족이 그럴 사람들이 아니라고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녹음된 목소리, 문서, 사진, 통장 내역 모든 것이 서연이의 범죄를 입증했습니다. 민주는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아내가 5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가 사실은 아버지를 죽인 일가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자신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고 울먹였습니다. 정숙 씨는 아들을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야 한다고, 그리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다독였습니다. 일주일 후 강 변호사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검찰에도 고발장을 보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서태준과 서연이를 소환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가 제출한 테이프와 USB의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서태준의 목소리가 담긴 살인교사 녹음 횡령 증거, 문서 명의 도용 내역, 보험 사기 정황,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을 구속했고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 범죄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서태준은 지난 20년 동안 여러 명의 명의를 도용해 총 50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여러 개의 부동산을 구입했습니다. 서연이도 남편 몰래 시아버지 명의로 받은 보험금과 대출금으로 명품을 사 모으고 고급차를 구입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살인교사, 횡령, 사기, 명예도용, 문서 위조 등 총 15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재판은 6개월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정숙 씨는 매 공판마다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아들 민준도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서연이와 이혼 절차를 시작했고 모든 재산 분할을 포기하는 대신 빠른 이혼을 원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서태준과 서연이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특히 서태준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음성 분석 결과도 서태준 본인의 목소리가 맞다고 나왔습니다. 마침내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판사는 두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서태준은 살인교사,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연이는 공범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두 사람에게는 연대하여 피해 금액 전액과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정숙 씨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20년 만에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준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남편이 숨겨둔 신탁 계좌의 돈을 찾았습니다. 그 돈으로 남편의 수첩에 적힌 피해자들을 찾아가 제대로 보상했습니다. 20년 전 남편이 도와줬던 사람들은 대부분 여전히 어렵게 살고 있었고 정숙 씨의 보상금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은 돈은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시민단체에 기부했습니다. 남편이 원했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숙 씨는 남편의 묘소를 찾아가 모든 일을 보고했습니다. 당신이 남긴 목소리 덕분에 진실을 밝혔다고 이제 편히 쉬라고 말했습니다. 아들 민주는 큰 상처를 받았지만 천천히 회복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옆에서 살기로 결심했고 아버지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정의로운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용감한 사람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아버지처럼 올바르게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숙 씨는 이제 평화를 찾았습니다. 20년 동안 품고 있던 의문과 아픔이 해소되었고 남편의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고물상에 넘긴 낡은 라디오에서 발견된 테이프,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남긴 마지막 길을 따라 정숙 씨는 마침내 진실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